안녕하세요. 문당입니다. 오늘은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 6세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때 그 중국의 크게 변화한 시대를 우리는 크게 춘추와 전국으로 나눠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춘추시대에는 170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들이 전국시대에 들어서 7개의 나라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 7개의 나라가 지도가 바로 다음 장에 있는데요. 그 7개의 나라가 진나라, 그리고 제나라, 그리고 초나라, 그리고 연나라. 이런 나라들은 좀 강대국이었죠. 그 가운데로 좀 약한 나라들이 있는데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7개가 생존한 전국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끝에는 결국엔 한나라,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이때는 얼마나 많은 그 싸움과 변화가 있었냐면 이 지구의 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 변화가 심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통 우리가 지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축의 시대는 다다음 장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잊지 못한 국가들은 보통 소멸됐고요. 이 시대가 가장 혼란했지만 그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최고로 발전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나온 우리 사상가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 많은 사상가, 그래서 제자백가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낙 고민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대안이 많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중국은 이 황하,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에 태양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산이 동쪽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산의 동쪽이라서 산동성, 그 산의 서쪽에 있어서 산이 서쪽이 돼서 상서성, 이렇게 보통 불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기점으로 이게 이제 강이죠.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 강의 남쪽에 있어서 하남성, 이 강의 북쪽에 있어서 하북성,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저희가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 춘추 전국시대가 얼마나 컸냐면 이때만 해도 집중적으로 모든 생각과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될지 이런 수많은 제자백가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때는 크게 그 춘추 시대의 그 앞에는 이제 주나라 때와 춘추 시대, 전국 시대를 조금 도표를 그려서 말씀드리면, 주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예를 중시했고, 그리고
사회는 봉건 사회였다. 어떤 봉건제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 또 그 아들 아니면 뭐 또 그 손자 이렇게 물려주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자가 있던 주나라에 그 밑에 그 천자가 있던 주나라 주변의 각 나라들 아까 제가 한 170개의 나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다스리는 지금 말하면 왕이죠. 왕 같은 사람들을 제후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후를 내려보내서 통치를 한 그런 혈연 관계로 거의 이루어진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흘러서 춘추시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주나라의 이 봉건제도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혈연 관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 자식에게 물려줬다면 또 다른 곳에 또 뭐 둘째를 물려줬고 또 다른 곳에 셋째의 어떤 나라를 하나 띄워줬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아버지의 또 손자가 지배할 것이고 그 밑에도 또 누군가 지배할 것이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이 혈연 관계는 천수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정치 자리에서 굉장히 크게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치를 못해서 더욱더 작아지는 아마 그런 나라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그 손자와 이 조그만 키우지 못했던 손자는 어떤 혈연 관계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곳에서 작은 곳을 이렇게 또 그 쳐서 먹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것을 붕괴지는데 이 춘추시대 때에 와서 그런 게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옆 나라를 먹을 때는 어때요? 왕의 뜻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 제후들 간의 전쟁은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국시대로 와서는 제가 7개국의 7개의 전국 칠웅이 이제 전국시대는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7개의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진나라가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통일은 했지만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그리고 연나라 또한 조나라 그리고 위나라 이렇게 그다음에 한나라 이렇게 7개의 나라가 크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7개의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고 굉장히 혼란이 더욱더 심화되는 전국시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류의 크게 지축의 시대라고 제가 지구가 흔들리는 시대를 축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변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지구의 축이 그 흔들릴 정도의 변화가 심했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크게 얼마나 많은 변화냐면 춘추 시대의 동력은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많은 변화가 됐냐면 철이라는 거죠. 이때만 해도 이 농경사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철이 있기 전에는 어때요? 그 어떠한 먹을 식량 같은 그것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그 크게 증가를 못했지만 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이 식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식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가 증가한 거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대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축의 시대라고 하면 또 언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증기, 기계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기 기계가 되니까 철에서 생산량이 더욱더 일의 빠르기가 변화가 됐겠죠.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지축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보 통신 시대가 또 지구의 축을 흔들릴 정도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뭐 반도체나 컴퓨터 뭐 이런 거 뭐 왜 정보 그죠? 정보화 시대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시대에는 이제 많은 사상가들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럴 때 이 사상가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면 공자, 공자가 쓴 뭐 책인 논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맹자도 있죠. 맹자의 책 맹자가 있고요. 뭐 또 노자, 뭐 노조의 도덕경도 있고요. 그의 뭐 한비의 한비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노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는 뭐 장자가 도가사상에 있을 거고요. 그 외에 공자, 공맹 하니까 또 공맹 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뭐 공맹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순자, 뭐 또 이런 등등 많은 제자백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백가들은 어때요? 매일 항상 전쟁을 하고 살기 너무 힘들고 그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학자나 이런 학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중국 전국 시대에 이런 전국 시대에 배출된 여러 분야의 사상가 또는 그 학파를 통틀어서 우리는 제자백가다. 여기서 이 제는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그러니까 여러 이 자자는 아들 자자라지만 요 뜻은 여기서는 선생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 그죠? 여러 선생님. 백은 많다는 겁니다. 많다고 할 때 옛날 백자를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이 그 무리, 이 집은 이거는 이제 무리들이죠. 많은 많다, 많은 그런 집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을 쏟아낸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우리는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시대에 전국 시대에 배출된 여러 분야의 사상가 또는 그 학파에 총털어서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자백가들이 보통 주로 말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제자백가들이 얘기한 것은 보통 정치나 윤리,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했죠. 그래서 보통 인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지식을 많이 정리하고 또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안정과 어떤 조화를 추구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은 뭐 획일적인 통일 주장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열과 싸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반대했죠. 그래서 어떠한 논리의 전개 방식은 대화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옛날 있었던 선배들이 했던 어떤 고사와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우화를 인용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 질서와 정치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백가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집단으로 모여서 유세 활동을 폈고요. 그래서 최초의 체계적인 한문 집단은 우리가 육아와 그 다음에 뭐 또 노장, 도교, 음양오행 등 모든 이 뿌리는 제자백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춘추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조금 몇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를 우리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유학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자는 5세기 사상가로 유교의 창시자고요. 73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태어나기를 좀 굉장히 불행하게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야합위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이 야합위생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조금 부적절하게 태어난 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가 이렇게 보면 일단 아버지가 태역 군인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엄마는 17살의 그 첫째 정부인이 아니고요. 첫째 그 공자의 위에 형님들 다 거의 누님이죠. 첫 번째 그 정부인에서는 이태역군인 아버지 밑에 첫 번째 부인에서는 딸만 낳습니다. 딸을 9명 이렇게 딸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아들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그 부인에서는 또 아들을 낳는데 다리가 안 좋은 그 장애죠.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어떤 그 때문에 그 세 번째에서 얻은 그 부인은 그 무속인이었는데 무속인이었는데 이름이 안징제라는 엄마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징제라는 부인은 17살이었으니까 어때? 나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공자는 태어났고요. 그래서 그 아빠가 또 이런 아버지가 또 공자가 3살 때 돌아가세요. 지금도 그 아버지가 그 없으면 참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때만 해도 아무래도 더욱더 아버지 어떤 그런 게 더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없이 또 공자는 컸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가요? 굉장히 그 궁핍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17살 때 또 엄마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공자는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에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었죠. 이런 고생한 경험이 공자에게는 어떤 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자의 그런 수많은 경험이 지식을 이런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공자는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은 최초의 뭐 대학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컨셉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엄마가 우리는 무당이야, 뭐 무속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자는 오히려 어머니가 무속이 될 수 있었지만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인간문화재도 될 수 있다는 어떤 전통 관습을 이렇게 크게 승화시키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공자 시간에 또 공자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제자백과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을 몇 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를 또 더불어서 우리가 또 제자백과 중에 노자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자는 그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유가라고 한다면 노자는 도가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를 이어서 키우는 사람은 뭐 이렇게 그래서 공맹사상 그러죠. 그래서 맹자, 그래서 공맹사상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노자는 이 도가는 또 이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자지요, 장자. 그래서 우리가 노장사상 이렇게 또 읊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가장 얘기한 것은 많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 주변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이런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스스로 어떤 직장에서 할 때 그럼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어떤 직장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는 이런 쪽 패턴을 많이 가진 게 그 노자 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 제자백과를 얘기하면 이제 한비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책으로는 이제 한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비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모든 것은 이런 거 저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야. 규정을 정해놓고 잘했을 때는 상을 주지만 못했을 때는 뭐 벌을 줘야 돼. 어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비자도 그 한비자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이때 또 더 자세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비의 뭐 우리가 뭐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순자 있겠고요. 이 순자에는 참 훌륭한 제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진나라 통일을 할 때 제상을 지냈던 이사도 순자의 제자가 되겠고요. 이사와 더불어서 같이 순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훌륭한 그 제자를 둔 순자가 있고요. 아무튼 또 이런 제자밖에 한비자가 얘기한 법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그 전국 시대의 그 말이죠. 말기사상가로 법치주의를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자백가들이 내놓은 생존 전략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그 지금 현재 시대를 따라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과 역경 지금도 이런 현대사회도 지금 정보와 컴퓨터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그 팍팍하지요. 그래서 경쟁이 그 굉장히 심한 오늘날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생존할 것인 것을 우리는 고전을 통해서 이런 제자박가의 고전을 통해서 그 했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거죠. 벤치마킹은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이런 역경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백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생존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백가에서 얘기한 그 생존 전략을 보면 한마디로 크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자기만의 독특한 그 브랜드를 만들어라. 자기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색깔과 그리고 아이디어,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어때야 돼요? 뭔가 차별화 돼야 되겠다. 이렇게 꼬집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때? 그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그러니까 이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고전에서 많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때 뭐 아니면 그때 그 시간 그 시 그때냐 그 시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이 어떠냐 뭐 어떤 그런 걸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잘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아서 읽으라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그 변화의 흐름을 빨리 읽어낼 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뒤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남들에 비해서 저는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예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 곳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라, 움직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직장에 하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평생 직장인 마냥 붙을 것이 아니고 거기서 큰 공과 어떤 것을 발전을 시키고 했다면 또 다른 어떤 거기서 어떤 나와야 될 때가 된다면 그 때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때쯤에 이제 나가야 된다. 응? 퇴직을 해야 된다. 그 시간이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가 됐다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또다시 다른 것을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하고 그래서 많이 옮겨 다닐수록 어떻습니까? 나에게 전략도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긴장감도 생기고 나에게는 계속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자백가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의 철학자 호적이라는 호적이 말하기를 이런 이렇게 변화가 심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는 호적이라는 분은 그 중국 철학자인데 이제 대광이라는 저자예요.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그 고통과 암흑이 혼란 속에서 다행히 수없이 많은 제자백가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었다. 그렇죠? 너무 힘들고 이런 고통과 혼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백가들이 나와서 거기를 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고전에 나오는 걸 통해서 제자백가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알고 겪었던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쌓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런 그 현재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뒤집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춘추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런 제자백과들을 한 분 한 분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